이번에 그 멘탈 투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기 한 몇 년 전에도 또 제가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책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에게는 이 멘탈 투자가 복수혈전입니다.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 책을 낼 무렵쯤 돼가지고 성공학으로 유명하신 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좋은 책을. 글쎄 뭐 거기까지는 저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자신만의 좋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책 한 권에 만들어서 10,000원에 팔아먹는 책 저자들이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이번에 이 저 멘탈 투자는 그래서 12,000원에 팔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싸게 가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좀 투자도 하시고 적립식 펀드도 투자하시고 손해도 좀 보시고 다 그러셨나요? 여기 투자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계시네요. 그러면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투자를 뭐를 보고 하세요?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하세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손 안 드셨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투자하세요? 뭐 인터넷에 정보를 들으세요? 아니면 뭐 경제신문 읽으세요? 아니면 친구한테 몰래 작전주 얘기 들으세요? 한대만 한번 해봤다. 예. 이번에 그냥 본격적으로 배워보려고 계속 정보 접하고 있죠.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투자를 배우셨어요? 투자 배우셨어요? 투자를 배우신 분은 아마 100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그 사설 이런 학원 같은 데 가서 차트 보는 거 이렇게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 차트 분석은 검증된 거는 아닙니다.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차트 분석은 검증된 게 아니라고 이제 보고 세계적인 투자 기관도 이 차트 분석하는 이 분석사는 거의 안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검증된 바는 없죠.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 모두 다 이제 뛰어듭니다. 사실 여러분 돈 생기고 시장이 좋다 그러고 부동산이 좋다 그러면 다 뛰어들죠. 근데 이것은 마치 제가 생각할 때 그 운전을 배우시는데 차에 대한 구조도 안 배우고 운전 배우지도 않고 학원도 안 다니고 면허증도 안 따고 바로 대로에서 차를 대고 시동을 켜고 이제 주행을 시작하는 거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를 몰고 나가면 좀 앞으로는 좀 가겠죠. 그런데 보나마나 많은 접촉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고 돈을 물어주고 본인이 그거로부터 괴로움을 겪고 이제 이런 현상이 투자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러면 더 자신감이 생겨서 야, 이게 운전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고속도로로 몰고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생기죠. 사실 투자는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많이 배워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떠밀려서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 투자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제 강의는 저희 책 제목이 멘탈 투자인데 소제목으로 한번 멘탈 투자자는 아는 투자 시장의 법칙 1, 2, 3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3가지 이제 투자 시장의 법칙을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심리학자가 받았어요. 미국의 유명한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제 받아들였죠. 그 전에 경제학이라는 것은 모든 기초가 시장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변하는 요인이 생기더라도 결국엔 효율적으로 시장이 다 알아서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기반으로 모든 경제학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다니엘 카네만과 또 다른 동료 2분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전혀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더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론을 써가지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그 뭐 똑똑한다는 뭐 유명한 투자은행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뛰어들었죠. 회사 망했죠. 이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겁니까? 제 생각에 다니엘 카네만 교수의 생각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이 멘탈 투자는 이제 기존의 그 경제학과 다른 이런 그 비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학문을 행동 경제학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투자라든가 돈과 관련된 거를 behavioral finance 해서 행동 재무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투자 심리학이죠. 이제 투자 심리학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증권회사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증권회사에서 많은 투자가분들 봤어요. 돈을 계속 버시는 분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버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손해도 많이 보시죠. 그런 경험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 그 영국 속담에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에게 점심을 많이 사라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점심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부자입니까?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그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 책에서 그런 거를 한번 포함시켜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이 경제 위기에서도 모두 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도 대박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 경제 위기에 가장 대박을 낸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아주 인기가 높아졌어요. 앞으로 경제가 언제 좋아지느냐, 언제 돌아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쁘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면 상당히 그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제학자 많이 찾죠. 경기가 좋아져도 뭐 괜찮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전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시면 경제가 뭐 L자다, 뭐 U자다, V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와 투자 시장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죠? 경제가 사실 그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경제는 더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글쎄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더라도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까지 하면 60% 올랐어요. 러시아 시장 올랐어요. 중국도 한 80% 올랐어요. 경제는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제와 투자 시장과의 관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유럽에 아주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안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경제하고 주식시장하고의 관계는 강아지하고의 산책과 같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만약에 내가 1km를 걸어가면 강아지는 제 주위를 맴맴 돌면서 걷겠죠. 그럼 제가 1km를 걸으면 강아지는 1km만 걷겠어요? 한 2km, 3km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주말이면 공원에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그럼 사람이 많으면 강아지 줄을 풀어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잡고 가는데 사람이 없으면 줄을 풀어 놓으면 강아지들이 겁이 많아가지고 제 주변을 계속 맴맴 돌면서 같이 걸어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1km 정도 걸으면 강아지는 2, 3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뛰면 강아지도 따라 뛰겠죠. 그죠? 근데 강아지가 빨라요? 제가 빨라요? 강아지가 빨라요. 강아지가 많이 빠르니까 제가 이렇게 뛰어가면 글쎄 한 강아지는 저보다 한 2, 30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너무 멀리 가면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서가지고 강아지 이름 부르죠. 그럼 강아지가 날 딱 뒤돌아보니까 주인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쏜살나게 거꾸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올 수도 있지만 저보다 좀 더 뒤에 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뒤로 가는 줄 알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내가 다시 걷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저랑 또 똑같이 이제 같이 맴맴 돌면서 같이 걷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경제고요. 강아지는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와 이 주식시장은 수렴은 하는데 단기적으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빠른 이 주식시장은 훨씬 더 빨리 갔다가 훨씬 더 뒤로 왔다가 다시 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검증된 바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작년 가을부터 올해 여름까지의 시장은
너무 뒤로 간 강아지가 주인 놓칠까봐 다시 나를 따라서 오는 이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좀 걷겠죠. 그죠? 뛰진 않겠죠. 지금 방금 뛰었으니까 이제 좀 걷는데 언젠가는 또 뛰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희망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그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에요. 2000년, 2001, 2002, 2003 해가지고 8, 9, 10%, 10.4, 11.1, 11.4에서 계속 상승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동안 그 대략적으로 보면 경제가 한 2배 된 것 같아요. GDP가. 그동안 주가는 몇 배 올랐어요? 2배 올랐어요? 한번 아무거나 대보세요. 주가가 몇 배 올랐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10배는 좀 심하고 7배 올랐어요. 7배 올랐는데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딱 얘기가 나오면서 이 9.0으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9.0% 성장은 하는데 성장률이 둔화되자마자 시장은 몇 퍼센트 떨어졌습니까? 75% 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요. 경제가 잘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결국 경제에 대한 성적은 우리가 활동에 대한 결과치로 이제 나오게 돼요. 연말에. 근데 투자는 어떻습니까? 야, 경제가 좋아진답니다. 주식을 사야 됩니다. 하면 바로 증권회사에서 전화 걸어가지고 삼성전자 100주 사주세요. 이러면 주가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게 되겠죠. 이제 이 차이 때문에 이 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가 이렇게 묘하게 좀 엮여 있다. 중요한 거는 여전히 우리는 경제를 파악해야 된다는 이런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금융기관 가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글쎄 제가 생각에 장기 투자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가 망해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 나라 경제는 우상향할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뭐 전쟁으로 없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 경제는 결국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97년 말에 IMF 들어갔을 때는 이 IMF가 3년, 4년, 5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한 1년 2개월 지나니까 주식시장은 다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IMF 졸업한 건 불과 2, 3년 후에 바로 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IMF 들어간 그 다음에는 러시아가 국가부도 선언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죠. 대폭락을 했는데 그때 저점 이후로 작년 초까지 러시아 종합주가지수가 몇 배나 올랐는지 아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 20배요. 비슷합니다. 40배 올랐어요. 40배 올랐는데 실제로 작년 봄 이후에 얼마 떨어졌냐면 81%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복구해서 이제 81% 그러니까 19% 남은 상태에서 12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는 여전히 한 55% 손해난 상태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주가 움직임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요. 근데 그 장기간 놓고 보면 요즘 은행 금리가 뭐 3%, 4%, 뭐 얼마 전에는 6%도 갔었지만 이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수익률은 꽤 높습니다. 뭐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뭐 8, 9, 10, 11% 정도로 높아요. 높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을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팔면 1%, 2%라도 벌면은 좋고 그 다음 달에 또 벌면 좋은데 실제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편하게 올라주지 않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오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3, 4년 동안은 많이 오르다가 2, 3년 동안은 또 엄청 폭락을 하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이제 투자가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바닥권에 많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투자 많이 하시죠. 주식 많이 사시죠. 그죠? 많이 사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절대로 안 사요. 절대로 안 사요. 이때는 제가 주위 분들한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식 사라 그래도 절대로 안 사세요. 어떤 분은 야 우리 집 가훈이 주식 투자 금지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근데 실제로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르죠. 오르면은 우리 주변에서 몰래 또 HTS로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들어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들어오다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쉽게 2배를 벌어요. 그러면 4천만 원 됐어요. 와, 내가 투자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돈을 빌려오든지 뭐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그때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한 2천만 원 벌어서 4천만 원 플러스 1억을 하면 1억 4천 가지고 이제 고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가는 어느 나라 주가든지 고점에서 떨어지면 최소 30%, 많이는 7, 80%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보통 한 반토막은 쉽게 났어요. 그럼 만약에 반토막 났다 생각하면 7천만 원 손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벌 때는 2천 벌고 손해 날 때는 7천을 손해를 보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를 전공을 공대 기계공학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이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그 직업이 뭐 공돌이, 뭐 공장장, 공대 교수, 뭐 치과 의사, 뭐 건축 설계사 이제 이런 완전히 증권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연말이면 제가 막년회 때 만납니다. 만나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럴 때 가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증권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를 걱정을 해줘요. 너 월급은 나오냐? 이제 걱정해줘요. 이때는 주식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사야 돼요. 이 시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식 시장이 나쁘다는 걸 알고 나를 걱정할 때쯤 되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시장이 조금 올라서 이제 그 몸으로 치면 한 무릎 정도 올라오죠? 올라오면 이제 모임에 딱 가요. 연말에 하면 이제 그 방석으로 된 그 한식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한 친구가 소주 마시다가 저한테 방석을 밀고 개걸음을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야, 영근아, 내가 한 3년 전에 그 주식을 하나 사서 물린 게 있거든. 나 그것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했어. 근데 이게 말이야, 요즘 조금 오르더니 거의 똔똔이 됐어. 이거 그냥 팔고 그만둘까? 나 주식이랑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때도 무조건 사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전 고점에서 물린 이 주식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가 조금 더 오르면 사람들은 모두 다 투자를 합니다. 모두 다 적립식 투자도 하고 뭐 코스닥 투자도 하고 뭐 상장되기 전 벤처 투자도 하고 이제 이런 국면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 고점에 있을 때는 모두 다 투자를 하니까 이제 그 제가 모임에 딱 가면 제가 갑자기 굉장히 인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야, 송 누구 왔다. 일로 와서 앉아. 그래서 요즘 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한마디씩 하면 막 받아 적어요. 막 받아 적어. 저쪽 끄트머리에 앉은 친구들이 막 이제 딴 얘기하면 지방 방송도 막 끄고 말 못하게 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그대로 막 받아 적어요. 이쯤 되면 막년회가 아니고 뭡니까? 막년회가 투자 세미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저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친구들이 이제 막 물어보면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오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와요. 내가 가진 펀드하고 내가 가진 주식이 이런데 너의 의견을 한번 줘. 이러면서 저한테 이메일 와요. 그럼 제가 의견을 달아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이러죠. 모임에 가가지고 한 3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그러지 말고 딱 한 종목만 가르쳐줘. 그래서 글쎄 내가 그 직접 이 뭐 분석하는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조선업종 배 만드는 주식들이 좋다고 그러더라. 한번 그걸 눈여겨봐. 이 친구한테 한 달쯤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야, 근데 내가 가진 조선주는 왜 이렇게 안 오르냐? 그래서 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디지털 조선. 인터넷 신문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워낙 문외하니까 조선자들 하니까 무조건 산 거예요. 이제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점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고점에 많이 모두 다 투자하고 막 이럴 때는 사실 이 공돌이들, 이과계통 사람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분석적이어서 사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분석적이에요. 이때는 모임에 딱 가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한 시장이 한 1년, 2년 동안 저어놓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죠. 많이 해가지고 뭐 중국 시장의 PER 계산의 오류가 뭐 어떻게 됐고, 인도 시장의 뭐 타타르 스틸이 문제가 뭐고, 뭐 대체 에너지는 앞으로 어떤 게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니까 얼마나 해박하겠어요. 그럼 이제 제가 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말을 끼어들려고 하면 저한테 그래요. 증권회사 직원들이 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결정타를 하나 날립니다. 결정타가 뭐냐면 제가 투자해야 될 펀드나 제가 투자해야 될 주식을 이 친구들이 저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30년 동안 증권회사에 있었는데
그럼 이제 딱 끝나고서 이제 집에 가면서 야 이제 이 인간들이 맛이 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고객들이나 제 아시는 분들, 뭐 저도 펀드 투자는 하니까요,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작년 말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요? 작년 말에 되게 안 좋았어요. 모두 다 재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좋아진 게 이미 좋아졌어요. 한 60%는. 이게 이상하게 잘 맞아요. 뭐냐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남들이 다 벌었다 할 때 뛰어든다는 얘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인터넷 논객, 여러분 미네르바 아시죠? 이번에 풀려났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제 이런 계통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투자 계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논객이 있어요. 필명이 둥글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둥글게가 이 모 인터넷 투자 갤러리에 처음 나타난 거는 재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시장이 처음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 나는 투자를 개시한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사실은 시장은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49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4배가 오른 상태였어요. 근데 둥글게가 그때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둥글게가 시장을 좋게 보자마자 바로 서브프라임에 대한 악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로 168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둥글게가 조용해. 그러더니 다시 또 시장이 올라가지고 2080 신고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둥글게가 앞으로 시장은 3000포인트까지는 갈 것 같다. 모두들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남기자마자 바로 또 시장은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둥글게가 이 시장에서 시장을 맞춘다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좋은 종목을 추천하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추천한 종목이 S모 조선이에요. 진짜 조선회사예요. 근데 둥글게가 추천을 하고 이틀 후에, 2주 후에 이 회사의 전직 임원들이 회사의 기밀을 빼가지고 중국 회사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14만 원대에서 그대로 8만 원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아닌 것 같다. 그 다음번에 추천한 종목이 A모 전자.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11만 원대 추천을 했어요. 진짜 운 나쁘게도 그 다음 날 그 A모 전자의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만 원대 이건 아닌 것 같다. 팔았는데 사실 3개월 후에 그 주가는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자꾸 거꾸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실 거꾸로 하는 투자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 눈에 안 띄었는데 워낙 정확히 거꾸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다가 이제 그 사람이 아무튼 종목을 찍으면 떨어지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둥글게의 저주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둥글게 플러스 거의 신적으로 잘 맞춘다 해서 글게를 빼서 둥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둥신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종목을 추천하느냐, 추천한 거 알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팔고 판 거 그거 사면 됩니다. 이제 그런 인간 지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둥글게가 이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한 게 인터넷 투자의 고수 한 명을 이제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 인터넷 투자의 고수들은 그날 자기가 매매한 거를 시장이 끝나면 다 게시판에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한 사람을 이제 그 자기가 투자하겠다 딱 발표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샀다 그러면 하한가, 팔았다 그러면 상한가. 그러니까 뭐 매매가 엉켜가지고 뭐 완전히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작년 한 5, 6월쯤 돼서 둥글게가 긴 글을 남기고 인터넷 갤러리를 떠나갑니다. 제가 사실 고3이걸랑요. 고3인데 이제 많이 손해를 봤겠죠. 그래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당분간 활동을 쉬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표를 잃었어요. 지표를. 근데 작년 이제 11월 달쯤 돼서는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초조했겠습니까? 왜 초조했겠습니까? 수능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는 투자 안 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투자를 하고 그때 고점 사서 나중에 저점에는 괴로워서 팔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심리적으로 이걸 지속 편견이라고 그런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속 편견. 네.
이 지속 편견 여러분들 대부분 엔지니어니까 잘 아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은 이런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폭락을 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계속 떨어질 것 같겠죠. 오늘 떨어진 지 처음 떨어졌으면 내일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6개월 내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것 같이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 12개월 있어요. 첫 달 주식이 오르면 계속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 3월, 4월까지 계속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는 듯해요. 돈 좀 벌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7개월, 8개월 연속 올라가면 야, 이거 시장이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일 강하게 느낄 때는 11월, 12월째까지 계속 상승을 하면 야,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따라 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속 편견이에요. 시장이 이렇게 맨 바닥에서 싹 돌리려고 할 때는 이 편견을 잘 못 느낍니다. 못 느끼죠. 계속 떨어질 거로 느끼죠. 고점일 때는 계속 올라갈 거로 이제 느끼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시장이 고점일 때는 투자자들 투자 아주 그 심리가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투자 설명회 가면요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날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막 설명회 가고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설명회 들으러 온 거 봐서 여러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장이 좋을 때 몰려드는 거를 저는 그 북유럽 들판에 가면 레밍이라는 들쥐들이 살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들판에서 때를 지어가지고 달리다가 모두 다 그 절벽에 떨어져 죽는 이 뭐 자살 아닌 자살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생물학자 얘기로는 이 쥐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떠밀려서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레밍 효과라 그런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레밍 효과. 레밍 효과.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좀 잘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그 레밍 효과는 있어요. 여러분 한 3년 전에 판교 로또라는 말이 있었어요. 판교에 그 청약을 해서 한 그때 1,000대 1, 2,000대 1 됐는데 당첨만 딱 됐다 하면 그냥 2억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전매는 안 됐지만 이 서류 해가지고 다 전매하시고 아마 그랬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무튼 그때 당첨만 되면 2억인데 그거를 계속 청약한 분들이 작년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고 그 인근의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45%,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분양가보다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청약자들이 나 청약 이제 그만할래요. 돈 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 글쎄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1980년대 제가 이제 지점에서 이렇게 영업을 할 때 보면 그때 이제 증권회사에 객장에 앉아서 투자를 잘하는 고수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제일 이제 싫어하는 고객들이 있었어요. 자신들도 투자가지만 어떤 고객을 싫어했냐면 아기를 업은 젊은 아줌마가 객장에 나와서 주식 계좌를 틀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야, 송대리, 야, 시장이 거의 다 온 것 같아. 나 주식 다 팔아줘. 나 외국 가서 한 달쯤 쉬었다 오게. 이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기를 키우느라고 바쁜 그 젊은 엄마가 남편이라고 나이가 31, 2살밖에 안 돼서 돈도 없는데 남들 다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막차로 온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장에서 주식 살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시장이 제로섬 게임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당장 올려줄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올립니까? 그러니까 파는 거죠. 1920년대 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 조지 F 케네디도 이 월가의 큰 손이었어요. 옛날에 이제 그 월가의 신사들은 그 대로변에서 그 구두 닦기한테 구두를 닦지 않습니까? 구두를 이제 조지 F 케네디가 구두를 닦는데 이 구두 닦기 소년이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자기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도 하고 자기의 그 해박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지식도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조지 케네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야, 이 시장에 주식 살 사람들은 다 샀구나.
그러면서 바로 거래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유명한 시장 전략가인 어빙 피셔라는 사람은 그때 시장이 10년 내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시장은 주식시장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고온으로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지 케네디는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대공황을 맞아 했던 거죠. 근데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 가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고점을 쳤어요. 러시아만 작년 초까지 올랐는데 중국에도 이런 지표가 있었어요. 중국의 한 증권사에 절의 스님이 나타났어요. 재작년 여름에. 그래가지고 계좌를 텄어요. 뭐 거의 끝장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많은 중국인들은 저 영험한 스님이 주식을 샀구나.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따라 샀대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70% 손해 났겠죠. 그래서 사실 이 스님한테는 좀 안 됐지만 이 시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도 주식 투자하려고 나타나면 글쎄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기적으로 시장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그 11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을 때 모 경제신문에 두 가지 사진을 게재했어요. 한 가지 사진은 우연찮게도 저희 대신증권 영업부 객장 사진이었어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쪽에 앉아있는 이제 그 우리 담당 이사인데 여기저기 전화해서 주식을 사라고 이제 권유했겠죠. 근데 같은 시간에 저축은행 객장입니다. 막 번호표를 뽑고서 연 7% 이자 준다고 막 돈을 맡기고 2시간 동안 기다리고 막 난리를 떨었죠. 사실 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만약에 주식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평균적으로 55% 벌었어요. 물론 저축은행에 이때 모여든 사람들은 그동안 펀드에 했다가 환매하고 놀래서 환매해서 그 돈 가지고 저축은행에서 이제 저금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한 8개월 됐으니까 글쎄 한 4% 그래도 벌었겠죠. 그럼 어디가 더 나았겠습니까? 어디가 더 나았어요? 증권회사가 나왔죠. 이제 이런 그 여러분들 통찰력을 한번 좀 발휘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멘탈 투자자가 아는 투자 시장의 법칙 1은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돈이 없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돈이 없더라. 예. 이제 이게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저변에는요. 사람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습니까?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었습니까? 무리 생활했어요. 지금도 우리 모여서 살죠.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은 이제 뭐 들에 사는 이제 뭐죠? 다양한 이 그 초식 동물들이 다 무리 생활하죠. 여러분 호랑이는 무리 생활 하나요? 단독 생활합니다. 이 무리 생활하는 이 동물들, 뭐 인간을 동물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공통점은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요. 남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내가 좀 불안해요. 그렇죠? 남이 주식 투자하면 나도 해야 되고 부동산을 돈 빌려서 사면 나도 해야 되고 유행이 있으면 나도 미니스커트 입어야 되는 이제 이런 게 인간의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두 뛰어들 때 같이 뛰어들고 그거에 대한 전혀 불안감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할 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상당히 어떤 통찰력을 발휘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행동 제막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나는 그 내 생각을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행동을 하고 정리를 한다. 이런 화두를 제가 던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내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 행동한다. 글쎄 이거는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하실 때도 아마 이렇게 활동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있는데 어떤 제 동료가 와가지고 뭐 제가 일을 뭐 잘 못했든 뭐 어쨌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가면 집에 가면요 언짢아요. 언짢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친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웃기는 친구야 하면서 제가 퉁 쳐버려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역시 잘못했나 봐라고 생각을 많이 가지면 결국 저한테만 스트레스가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약간 이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개별 개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약간 좀 설명이 좀 복잡할 것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주말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아니라 TV 드라마 보면 온통 바람 피고 뭐 불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바람 피면 뭡니까? 불륜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바람 피면 뭐죠?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예요. 남들이 바람 피는 걸 가지고 아름다운 로맨스라고 미화시켜 줄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바람 피는 걸 가지고 아주 추한 불륜이다, 이렇게 평가절하 할 사람 없어요. 그럼 뭐냐? 남들이 한 건 나쁘고 내가 한 건 좋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대입을 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 투자하고 투기는 뭐 윤리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차이는 없어요. 약간 리스크를 더 거는 투자가 투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희미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남들이 투자를 하면요, 그건 투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투자를 하면 투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위공무원들 저 청문회 같은 데 가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나대지 한 100병 있으면 이건 뭡니까? 투기예요. 제가 아주 고급 정보 가지고 그런데 땅 사면 재테크예요, 재테크. 그렇게 생각하면 제 기분이 좋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든 김에 제가 여기 오면서 올림픽도로에서 운전을 했어요. 앞에 가는 차가 너무 천천히 가요. 너무 천천히 가니까 옆 차선으로 빼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간 운전자는 뭡니까? 멍청이에요, 멍청이. 이렇게 길이 뚫렸는데 왜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저를 팍 추월을 하더니 쏜살같이 내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운전자는 뭡니까? 미친 놈입니다. 방송용은 아니지만 미친. 그렇게 생각하면 제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제가 정신 건강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저 앞에 가는 사람이 참 운전을 못하니까 참 안타깝다, 빨리 간 사람은 저 친구는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가 점점 찌그러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정신병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상대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정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어느 정도 정신 건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이 굉장히 좋은데, 투자를 하시면서는 이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실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제가 저희 집사람 차가 한 10년쯤 됐어요. 고장이 잘 나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바꿔줘야 되겠는데 해서 둘이 차를 보러 갔어요. 가니까 한 2천만 원짜리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다 투자를 해놨어요. 한 군데다는 4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났어요. 2천만 원 됐어요. 또 다른 주식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더블 났어요. 그래서 2천만 원 됐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팔면 2천만 원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안은 이제 제가 몰래 생각하는 거는 월부로 사서 당신이 생활비로 갚아라. 이제 세 가지 안을 제가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손해를 본 A 주식을 팔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드셨어요? 한 분 손 드셨어요? 그럼 여기 한 500분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러 많이 오신 분 중에서 한 분만 손 들었어요. 근데 2번 이익이 난 B 주식을 팔겠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근데 3번은 제가 그 집사람한테 맞아 죽으니까 이거는 제외하고 1번, 2번만 보면 글쎄 거의 다 2번을 손을 드세요. 왜 그럴까요? 언젠가 오를 거란 기대 때문에 손해난 걸 갖고 있다. 그죠? 뭐 그것도 말은 돼요. 근데 제가 준비해온 답은 아니고요. 제가 준비해온 답은 뭐냐면, 여러분 손해난 주식을 팔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겁나게 안 좋아요. 내가 바보짓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이익난 주식을 팔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요. 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나는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분 효과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그냥 기분 효과예요. 기분 좋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 내가 아직 안 팔고 있으면 손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사실 그것도 손해나서 좀 불안은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익난 주식을 팔 때 심리학자들이 알아낸 바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그 기분 좋은 걸 만끽하기 위해 가지고 주식을 한꺼번에 안 판대요. 삼성전자 100주를 오늘 팔아야 되면 이익 났으니까 팔아야 되면 오늘 10주, 내일 20주,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열죠 하면서 그 기분을 길게 만끽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조금 아껴가면서 먹듯이 이제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손해난 주식을 팔 때는 어떻게 팔겠어요? 제가 주말에 청계산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다리가 알이 베겼어요. 그래가지고 파스를 붙였어요. 나중에 파스를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뛰겠습니까? 천천히 고통을 느껴가면서 뛰어요. 세디스트예요. 확 뜁니다. 확 뛰면 입이 확 벌어지지만 시원하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기분 효과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이익난 주식을 먼저 팝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지점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약간 나이가 많으신 투자자분이 우리 회사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맨날 사는 주식마다 손해났다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신 다음에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보니까 주식을 몇 개 가지고 계신데 다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떻게 계좌 관리 이렇게 해드려? 하니까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주식을 사드리죠. 이익 나면요 절대로 팔지 말고 계속 갖고 계세요.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직접 매매로 다 팔아버리신대요. 팔면 기분이 좋으시니까. 그리고 손해가 나면 절대로 안 파시고 계속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나면은 안 파시고 계시면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 다 끌려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가들이 그 맹점이 뭐냐면 손해 난 주식 그냥 갖고 있어요. 이익 난 주식 팔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손해 난 주식만 잔뜩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에 대한 테마가 센데 만약에 자전거에 대한 테마가 끝나면 내년엔 자전거 테마가 별로 없을 거예요. 내년에 또 다른 게 올라올 텐데 교체 매매를 못 해요. 그죠? 그렇게 꽉 묶여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뭐 우량주를 산다면 별 문제는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가 같으면 만약에 제가 한 3천억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가예요. 제가 한 30종목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한 100억 정도를 돈을 돌려달라. 투자가가 얘기하면 100억어치 팔아야 되겠죠. 그럼 뭘 팔겠습니까?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상관없이 제일 안 좋은 주식을 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이 손해 났든 이익 났든 간에 이거보다 더 저평가되고 더 고성장할 것 같은 주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은 오직 손해 났냐 이익 났냐를 따져요. 왜 그럽니까? 감정이 개입돼 있어요. 이익 난 주식은 너무 예뻐요. 손해 난 주식은 너무 미워. 그러니까 손해 난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자꾸 밉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뭡니까? 그러면 정답은 안 써 있는데 진짜 정답은 뭐냐면 여기서 A 주식을 이 가격대에 사겠느냐 아니면 B 가격을 이 가격대에 사겠느냐 어느 걸 선호하겠느냐를 먼저 정합니다. 정한 다음에 아닌 걸 그냥 파는 거예요. 손해 났거나 이익 났거나 따지기 전에. 그렇게 돼야지 합리적인 판단 더 좋은 주식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항상 좋은 주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익 나느냐 손해 났느냐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본전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실제로 어떤 심리학자가 그 뷔페에 들어가는 그 손님들한테 음식을 얼마 드셨나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신 분 음식 먹은 양을 체크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심리학자가 돈을 몇 분한테 대신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짜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어느 분들이 더 식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음식을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돈 내고 간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본전 생각이 나서 많이 먹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그 기분 효과의 그 저변에 깔린 이 생각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제일 오늘 그 강의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전망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망이론. 전망이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딱 쉽습니다. 포인트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손해나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내 본전. 뭐 옛날 그 하숙생 유행가 가서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투자한 이 2천만 원이 나의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본전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여기서 손해나면 안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유명한 펀드 매니저조차도 절대로 손해나면 안 된다. 손해난 종목은 전 투자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요.
투자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나는 거는 투자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손해를 싫어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같은 금액을 이익을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익을 봤어요. 그러면 기분 좋은 게 한 1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럼 기분 나쁜 게 1 정도 될까요? 심리학자들이 검사를 해본 결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5. 왜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손해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계신 이 선생님한테 제가 새로 나온 신권 신사임당 5만 원짜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기분 좋으시죠? 네. 예. 빨리 제가 뺏었어요. 기분 어떠세요? 아주 나쁩니다. 나쁘죠? 사실 여기 계신 분은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실없는 양반이 말이야. 괜히 돈 줬다가 뺐네.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투자를 하면서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록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의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이 12,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8,000원 갔다가 10,000원 왔어요. 저는 똔똔이죠. 그럼 제가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야 돼요. 물론 뭐 금융 비용 따지고 뭐 그러면 그렇겠죠. 제가 신경 쓴 거 따지면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기분이 별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12,000원 갈 때 기분 좋은 거 플러스 1, 8,000원 갈 때 기분 나쁜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해서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2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 기분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면 바보짓 했어. 내가 12,000원대 한번 팔고 8,000원대 다시 사고 12,000원대 또 팔고 하면 내가 수익을 무지하게 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바보짓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2,0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기분도 그런데 단위를 높이죠. 2억을 가지고 있어요. 1억은 A 주식 샀어요. 3천만 원 손해 나서 7천만 원 됐어요. B 주식 산 거는 3천만 원 올랐어요. 13,000원, 1억 3천 됐어요. 그럼 둘이 합치면 2억이죠. 그럼 똔똔이에요. 기분이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야 되는데 역시 이분한테 물어보면 바보짓 해서 왜 A 주식은 사서 몽땅 B 주식 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투자는 하면 할수록 돈이 오르고 내리고 할수록 우리한테는 만족이 남아요, 불만이 남아요? 불만이 남게 됐어요. 근데 불만이 남으면 안 돼요. 불만이 남으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0만 원 될 때 만족감과 마이너스 1,000만 원 될 때 불만족감이 사실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덜 흔들리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망이론의 두 번째, 이게 그것도 재밌습니다. 전망이론의 두 번째는 제가 1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추가로 또 3천만 원 벌었어요. 그럼 1억 6천 되죠? 그러면 처음에 기분 좋은 것만큼 기분이 좋겠죠? 좋아요?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떡 하나 먹어요. 되게 맛있죠? 막 먹었어요. 15개쯤 먹고 16개쯤 먹으려고 그래요. 맛있어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에요. 못 먹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투자를 할 때도 처음에 돈을 벌 때는 느낌이 쫙 오고 기분이 확 업되는데 그 다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훨씬 더 벌어야지 그 기분을 느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기대치가 훨씬 높아져요. 돈을 훨씬 더 벌어야지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기업에서 돈 많이 버신 분들 얼굴 보세요. 만족해 보여요? 돈을 벌어도 불만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돈을 1억 3천이 돼서 그 다음에 1억 6천 되면 같은 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1억 9천 돼야지 처음에 기분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잘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옛날에 그 만족감을 기억을 하면서 그 기대치를 맞추려고 막 하다가 안 되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만족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자전거 붐이죠, 그죠? 저희 회사도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데 일산에 사는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한 사람도 있어요. 양복을 뒤에다가 탁 세게다 메고서 30km, 40km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오더니 본부장님, 저 김 과장이 타는 자전거가 200만 원짜리랍니다. 그래서 야, 2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냐? 200만 원짜리래요. 나중에 김 과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당신 타는 자전거 200만 원짜리라며? 그 친구 한 얘기가 아유, 본부장님 이번에 개비했어요. 800만 원짜리로. 800만 원짜리가 있어? 아, 이거 중고예요. 새 거로 사면 2천만 원이에요. 와, 2천만 원짜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자전거 몇 번째야? 그러니까 제가요 처음에 자전거는 15만 원짜리 샀어요. 그러다가 잘 돼가지고 그다음에 50만 원짜리 사고 그러다가 200만 원짜리 샀죠. 이번엔 800만 원짜리 샀는데 다음에 보너스 많이 받으면 2천만 원짜리 새 거로 사려고요. 와, 그렇게 비싼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자전거를 믿질 않았어요. 저도 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가끔 타는데 안 믿었는데 어느 날 1년에 여자분들이 고글 같은 거 끼고요. 헬멧 쓰고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쫙 지나가는데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제 자전거 얼마냐고요? 제 자전거 8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잘 나가요. 근데 막 쫓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못 따라잡는 거예요. 제가 계속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좋은 자전거랑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쫓아가면서 보니까 맞은편에서도 오는 비슷한 고글 끼고 헬멧 쓴 이런 1년의 남자분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기는 한 2, 3년 탔는데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인사를 해봤어요. 인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답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왔어요. 와가지고 김 과장 불렀어요. 야, 내가 저 가면서 인사를 하니까 아무도 답례를 안 하네. 그러니까 그 친구 한 얘기가 본부장님 자전거 싸잖아요. 한 100만 원짜리 사면 명품 조건 명품을 알아본대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거나 말했거나 저는 자전거 잘 나가니까. 근데 그 헬멧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헬멧은 그 안전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 용품상에 갔어요. 가가지고 헬멧을 딱 보려고 보니까 헬멧도 15,0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15만 원짜리가 있고 4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게 어느 헬멧이 좋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아저씨 자전거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요. 그러니까 8만 원짜리 자전거 8만 원짜리 봤어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를 저한테 탁 손에 쥐어주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라고요. 제가 좀 머리가 커가지고 안 맞아서 못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김 과장처럼 이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을 벌면 벌수록 여러분 보세요. 주식 투자는 공포와 탐욕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벌면 벌수록 더 큰 거를 내다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6천만 원 됐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네. 한 잔 사야지. 그러니까 야, 결국 6천만 원 번 거 가지고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한번 벌었으면 그거를 조금 유지하는 그 방어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지. 여기에서 더 큰 베팅을 하면 투자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조금 강의 좀 저녁 시간에서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서 제일 세균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입이요? 손. 예, 손바닥이랍니다. 이 손바닥의 세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씻어요? 아닙니다. 이게 때려잡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3번만 때려잡아보죠. 시작! 여러분들 나이 또래 동성의 이런 평균보다도 내가 운전을 조금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 분, 나는 평균에 비해서 난 운전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균보다도 운전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 만약 여자분이면 여자분 평균, 그죠? 못하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5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평균보다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저희 회사 직원은 신입사원 뽑으면 100명 중에 3명만 손들어요. 2명은 면허증 없고 1명은 진짜 기계치래요.
그럼 나머지 한 3, 40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든지 하면 난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간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니까 뭐든지 하면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임무를 주면 잘 할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공원에서 할아버지 두 분이서 소주 드시면서 하시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 막 하세요. 하더니 야, 내가 대통령 시켜주면 못할 줄 알아? 대통령이 다 해? 참모들이 하는 거지? 시켜주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 증권회사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야, 김대리 일로 와봐.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된 친구한테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500억짜리 펀드 만들어주는데 자네가 한번 운용해 보겠어? 하면 이 친구가 어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제부터 하죠? 덜썩 잡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제가 배워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저변에 깔린 생각은 기본적인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전혀 안 배우고 시작을 했어요. 돈이 한 2천만 원씩 생겨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배워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 기본에 깔린 거는 과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조금 남들보다 잘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좋아지면요 웬만한 주식 다 오릅니다. 그죠? 시장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주식도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좀 배워볼 겸해서 주식 투자를 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됐네. 그러면 이 사람 생각이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투자에 소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 규모를 늘리겠죠. 그죠? 돈을 빌려서 더 투자를 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컨설팅까지 해요. 주위 사람들 돈을 맡아가지고 제가 대신 굴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운이 따라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분들이 잘못 생각을 함으로 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내가 잘할 것 같은 데다가 더군다나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매매를 자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때마다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스톱을 칠 때 제가 3고에 피박을 씌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고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고스톱 안 치세요? 요즘은 안 치죠. 근데 저 같으면 10고를 하겠어요. 내가 이만큼 따는데 뭐 좀 풀어주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판돈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하우스 머니 이펙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판돈 효과. 판돈 효과는 하우스라는 게 이제 노름판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노름판이죠.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 베팅이 세지고 매매가 잦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나중에 본전 이하까지 갔는데도 여전히 팔구사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매매 중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매매하겠어요? 결국 돈을 다 날릴 때까지 매매를 하는 매매 중독에 걸리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자기 과신 심리를 가졌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안 돼요. 투자 규모 막 늘리죠.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죠. 남의 돈까지 맡아서 관리를 하죠. 여기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멘탈 투자자가 아는 그 투자 시장의 법칙 제2가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투자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투자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요 욕심도 많이 생기고 나는 투자를 잘하고 해가지고 마구 베팅에 들어가는 거죠. 시장이 떨어지면 그 공포감이나 이 괴로움 때문에 이 공포감 괴로움은 돈을 벌 때에 비해서 2배가 돼요. 2배가 되기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그만두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자신의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뭐 잘한다,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는 거에 굉장히 제약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과제가 놓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 법칙 그 3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세 번째 화두는 나는 이미 일어난 사실을 내가 편리하게 정리한다.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미 일어난 사실은 내가 편리하게 정리한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내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뭐냐면 지금 당장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행동을 할 때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일어난 사실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사실은 나한테 좀 유리하게 내가 지금 처한 그 위치에 부합하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번 이걸 보세요. 제가 희한한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수평으로 줄이 쭉쭉 이제 가 있죠. 가 있는데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 선이 휘어져 보일 겁니다. 휘어져 보이시죠? 직선으로 보이신 분 계세요? 직선으로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휘어져 보이네요. 사실은 이게 다 직선입니다. 근데 이게 착시 현상이에요. 그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직선으로 보이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착시 현상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잘 못 듣는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물이 실제로 여기 있는 테이블이 사각형인데 나는 삼각형으로 잘못 인지하는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아무리 제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을 버럭버럭 부리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인지 부조화의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억지 고집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부합하게끔 약간 색안경을 끼고 잘 못 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저희 회사 동료하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면서 요즘 신입사원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금 못마땅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고등학생 남자애 여자애 같은 친구가 둘이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위에 티를 똑같은 티를 입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커플티, 커플룩. 네.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밖에 안 된 녀석들이 벌써 커플티를 입고 다니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야 참 세상에 말세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참 지나니까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체육복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부산의 태종대 알죠? 부산의 태종대를 대학이다 이렇게 우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제역이 지하철역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고요. 아닌가 이러고 허장강이 강이다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맨 앞자리가 약간 다리를 필 수 있는 이렇게 편한 자리예요. 비싼 자리는 아니래도. 거기에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줌마가 앉게 돼 있는데 한 60대 중후반 되는 시골 아저씨가 딱 앉더니 안 비켜주는 거예요. 한잔 한 것 같아요. 한잔 하신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건 내 자리야. 그래서 무조건 우기시는 거예요. 이 자리 편하고 내가 원래 이 자리 맡아놨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가가지고 표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말 안 들으세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이렇게 우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뒤에서 기장이 딱 나타났어요. 앞에서. 그러더니 기장이 저 할아버지 저 어디 가세요? 나 광주. 광주는 잘못 앉으셨어요. 광주는 저 뒤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여기는 부산 가는 자리예요. 그래? 그러면서 갔어요. 금방 옮기셨어요. 이렇게 내가 바라는 방향만 이제 쳐다보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시장이 오르리라 하는 얘기로만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에는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언제 합니까? 경기가 과열이 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죠. 그만큼 경기가 좋다.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이죠.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기가 활성화되겠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죠. 환율이 하락됐다. 이제부터 수출 기업 생산성이 좋아지겠구나. 좋게 생각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했다.
그만큼 국제 경쟁력이 좋아진 거야. 국가 경쟁력이 좋게 생각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유가가 상승했다. 세계 경제가 역시 잘 돌아간다는 얘기구만. 유가가 하락했다. 기업들 원가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제부터 좋아질 거야. 중국 시장이 폭락을 했어. 중국 투자 자금이 전부 다 우리나라 오겠네.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국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다. 다 좋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뭐냐? 난 주식을 만땅 갖고 있으니까. 알겠죠? 이게 인지부자의 투자가예요. 여러분들 이런 트랩에 걸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여러분들 한번 또 그 집중력을 좀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만세하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의사를 만났더니 왜 만세를 하는지 아세요? 만세를 하면서 두 팔을 올리죠. 왜 두 팔을 올리는지 아세요? 이 두 팔을 올릴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피로 회복이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세 한번 하는데 아무 소리나 한번 질러보죠. 5초간 시작. 소리 안 지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 네커라는 물리학자가 찾아낸 이제 정육면체가 있어요. 이 정육면체의 가운데 모서리를 A라고 하고 그 밑에 모서리를 B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A점이 더 두드러져 보여요? 앞으로 나와 보여요? 아니면 B점이 앞으로 나오고 A점이 들어가 보여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A점이 나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반수 정도 되신 것 같고요. B점이 나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적지만 비슷하죠. 자, 답은 뭡니까? 둘 다입니까? 예, 답은 여러분들 또 알아내셨네요. 근데 답은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A점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야, 저기 B점이 나와 보이냐? 눈이 삐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B점이 나왔다고 생각한 사람은 저기 어떻게 A점이 나와 보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쪽에 배팅을 하면 나머지는 아니라고 딱 배관시를 한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뭐 여당에 여러분 좋아하면 야당은 아니라고 하고 야당이면 여당은 아니라고 하고 마치 그 흑백주의 같은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그 주식을 다 팔았어요.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주식 시장이 됐으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배가 올라가면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 이미 나온 사실을 저한테 맞게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니까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시장이 좋아질 거란 얘기는 안 들어요.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 버리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쁠 얘기는 아예 귀를 닫고 눈을 닫고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갖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 재작년 1월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뉴스가 국제난을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 3월 이데일리에서 시리즈로 나왔어요. 부실이 얼마나 심하길래. 그리고 그해 5월 달에는 IMF 총재가 서브프라임은 안심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외환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 해가지고 칼럼도 나왔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권오규 부총리가 서브프라임은 앞으로 3년 동안 여파를 준다. 계속 한 10개월 내내 국제난은 도배를 하다시피 하면서 위협적인 기사를 줬어요.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장은 계속 올랐어요. 제가 투자했는데 계속 벌고 있는데 서브프라임 얘기 나오면 아유 그거는 미국 얘기지 우리나라가 아무 상관없어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중국하고 인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디커플링 됐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신문 기사를 읽지를 않아요. 읽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버리죠. 그러니까 이미 나온 기사를 이미 나온 사실을 내가 편리하게 가공을 해서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 11월에 다우존스, 상해종합지수, 코스피까지 몽땅 고점을 쳤어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도 계속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흑백 논리, 그 다음에 내가 원치 않는 얘기는 듣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게 가장 모순 일이죠.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사업가 분들이 이런 확증 편견 많이 갖고 계세요. 내가 이 바닥에서 40년 했는데 내가 다 알아.
남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잘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 항상 균형 있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다는 얘기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증권회사 그 추천 리포트를 보면 거의 제 생각에는 상당수 8, 90%가 매수 추천이에요. 물론 이제 매수 추천을 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데 대부분 투자가분들이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매도 추천을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마찬가지로 상장 기업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90% 이상이 매수 추천이에요. 그럼 시장은 그렇게 맨날 오르냐고요? 아니죠. 확증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떤 정책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듣지도 않아요. 또 반대편에서 또 거꾸로 흑백 논리를 갖는 거죠. 이런 확증 편견을 여러분 벗어나야지 이게 그 투자가 아주 균형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 확증 편견의 DNA는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제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 옛적에 시골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에 이제 그 옆 동네 갔다가 이제 시골길을 이제 막 걸어오는데 한 30m 저쪽에서 숲을 덤불에서 큰 동물이 싹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달빛에 번쩍인 두 눈을 딱 봤어요. 뭐예요? 호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그죠? 도망가겠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막 넘어지고 막 하면서 겨우 마을까지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호랑이 봤다. 우리 동네도 이제 호랑이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본 게 호랑이가 맞습니까? 호랑이 맞습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인데 가까이 가서 네가 호랑이면 내가 도망가고 호랑이 아니면 나 안 도망간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호랑이하고 눈 딱 마주치면 게임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뭔가가 있으면 확인하기 전에 도망가는 게 사람의 이 DNA, 유전인자에 박혀 있대요. 그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위험으로부터 탈출해서 여태까지 번성하고 살아남았다는 거죠. 근데 옛날 원시시대 같으면 그렇게 위협적인 일이 평생 몇 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위협적인 일이 노상 터집니다. 9.11 테러에, 광우병에, 조류독감에, 사스에, 뭐 북핵 실험에 별나별 일이 매일매일 터지는 거죠. 이럴 때마다 과거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무조건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전에 북핵 실험했죠. 그러니까 그날 시장이 90포인트 그대로 떨어졌다 반등했어요. 7, 8년 전에 그 9.11 테러 때도 시장이 한 이틀 연속 하한가를 전부 쳤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뭔가가 있을 때를 깜짝 놀라는 이런 심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겠죠. 그죠? 부동산도 급매물이 그때 나올 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나도 따라서 이게 놀래요. 그럼 못 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증 편견 DNA에 1%만 바꿔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강연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바이오테크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번 오더니 교수님, 저 사람 유전인자에 1% 바꾸면요 사람이 오랑우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0.01%만 바꿔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훈은 뭐냐면 불확실한 뭔가가 터지면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투매를 해요. 무조건 가진 주식을 팔고 뭐 이런 그 잘못된 이성이 마비돼요. 이때는 공포심을 느껴요. 공포심을 느끼면 여러분들 희노애락 뭐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공포를 느낄 때가 여러분들의 사고가 가장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그 번지 점프 때 이렇게 못 뛰어내리죠,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괜찮아, 줄 매달려 있으니까 그냥 뛰어내려. 듣게요, 안 듣게요? 절대로 안 듣게요. 절대로 안 듣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포에 질리면은 확인하기도 전에 모든 생각은 떠나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투자를 더 잘할 기회가 생기겠죠. 이제 그게 확증 편견의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호랑이 봤어. 진짜 나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호랑이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진짜 본 게 맞아? 혹시 이거 아니야? 노루?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노루라 그러겠어요? 노루인 줄 알고 이렇게 막 넘어지고 피 터지고 이러면서 뛰어오면 사실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노루라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다고 이제 우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까 우기는 그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멘탈 투자자가 본 투자 시장의 법칙 제 세 번째는 사람들은 사실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 시장이 올라가리라 하고 다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 시장이 떨어지리라 한 얘기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안 보는 거예요. 보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전설적인 투자가가 있어요. 이름이 고레가와 긴조라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약 3천만 원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1조 원까지 번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 80 넘어서는 몇 천억에 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우리 돈으로 한 10몇 억짜리 그 일본으로 치면 맨션 아파트에 살다가 90 넘어서는 이제 노부부가 살다가 글쎄 뭐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재산마저도 날리고 빈손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멋진 사람으로 이제 좀 각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그 고레가와 긴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일 때 내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은 매일매일 오르고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보일 때 자기가 내가 너무 이 주식이 좋아 보이는가 보다. 이건 안 되지 하면서 그 아까운 주식을 눈물을 머금고 20%를 시장에 탁 내다 팔았대요. 내다 팔고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 내가 너무 주식시장이 올라가리라 하는 얘기만 찾았던 것 같아.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어 하는 균형된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대가는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노력도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시장의 법칙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들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는 돈이 없다. 좀 시니컬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뭐 장사를 하시면 사람 많은 데 가서 하셔야 돼요. 투자는 이미 사람이 많이 모여들면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닌 적이 많았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하고 무리 생활의 습성을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투자하는 건 뭐냐면 내 기분이 좋은 방향으로만 행동을 하려는 모순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내 기분이 언짢은 일만 내가 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미 일어난 사실도 내 멋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내 기분이 좋게 가공을 한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손해를 나거나 할 때는 여러분들의 공포심이나 괴로움이 상상 외로 증폭이 되는데 그다지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 정도 금액 정도의 괴로움만 느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한 줄로 요약을 해봤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인간은 무리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걸 다 해야 되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 이기적. 그러니까 그 앞으로 하는 행동도 내 기분이 좋은 행동만 하고 이미 나온 사실도 나한테 유리하게 가공을 하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 습성 때문에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투자 세미나라기보다는 약간 무슨 뭐 생물학, 사회학으로 좀 변질이 됐어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 투자가분들은 사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성질이 급해요.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성질이 급해요. 세계에서 가장 성격이 느긋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사람들이에요. 이 중국 비즈니스맨들이 낸 책 중에 한국 비즈니스맨들하고 거래를 하는 법. 여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가 나와 있어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할 때 그 뜨거운 물 나오는 그 종이컵에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요? 남자 화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자꾸를 올리는 사람들은 한국 남자다. 요즘 중국은 굉장히 야구가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야구 굉장히 잘하잖아요. 한국의 야구장에 서울의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면 9회 말 투아웃 되면 사실 뭐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야구는 시작이다. 사실 뭐 우리도 WBC에서 9회 말 투아웃에 이제 동점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 9회 말 투아웃이면 관중의 반이 이미 나가 있어요. 그죠? 차 막히기 전에 빨리 가려고.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걸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왔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은행 이자 가지고서는 인플레도 해결이 안 되고 부동산도 사실 조금 과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안 좋다 그랬죠? 최근에 어디 사람이 많이 모입니까? 경매에 많이 모여요. 경매. 그래서 최근에 경매가 되는 걸 보면요. 부동산 경매. 감정가보다 30% 비싼 가격에 낙찰이 돼요. 글쎄 저는 뭐 개개 물건을 뭐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럴 밖에 그냥 가서 아파트 하나 사시면 돼요. 근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배운 게 그거였으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글쎄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면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어요. 포커판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누가 봉인지 모르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봉이란 뜻이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이 투자, 투기, 도박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투자 시장에서도 투기적으로 매매한 사람들이 있고 장기적으로 아주 건실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투자를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강원랜드에 제가 가봤어요. 하니까 거기서 이제 표 나눠주고 이런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매일 오면서 매일 돈을 따가는 꾼들이 있대요. 그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어요?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날 일면 10만 원 잃고 따면 30만 원에 간대요. 근데 거의 5일 오면 한 4일은 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막 벌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내가 이제부터 배가 붙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베팅이 들어가죠. 이 사람 30만 원 딱 벌면 스톱 하고서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치는 이만큼 높아지고 나의 욕심은 이만큼 커진 상태에서 딱 접고 일어서긴 굉장히 어렵죠. 뿐만 아니라 10만 원 딱 손해 보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ATM 가서 돈 더 뽑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꾼들한테는 도박이 재밌겠어요, 없겠어요? 재미 별로 없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감정도 별로 없어요. 쿨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20대들이 좋아하는 쿨하게 하는 거죠. 근데 도박이 어떤 사람이 재밌겠어요? 저처럼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한 사람은 가가지고 돈을 다 날릴 때까지 하고요. 거의 손을 털기 전에 갑자기 잭팟을 터뜨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기분이 업다운이 많은 그 기분을 느끼면서 하는데 결국 그러면 손은 다 털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200만 원 벌었다 하더라도 결국 손을 다 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할 때는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그 규칙을 좀 지키는 내공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이 전반적으로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심리는 사실 여러분들 하는 일, 사업 이런 데 꼭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재무학, 행동경제학이 새로 나온 학문이지만 여러분들 인생에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그 골프를 치러 갔어요. 어떤 부부랑 같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 부인이 골프를 꽤 잘 치세요. 여러분 골프를 치러 가면 알겠지만 남자들 치는 것보다 여자들이 거리가 덜 나니까 여자들이 레이디티라고 저 앞에 가서 쳐요. 그러니까 훨씬 유리하죠. 근데 그 여자분은 부인은 훨씬 잘 쳐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이 남편은 부인보다 잘 치려고 무지하게 연습을 몰래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파하면 남편은 보기면 플러스 1이에요. 그다음에 남편은 힘이 좋으니까 오비 다른 데로 날리면 플러스 2포인트 나거든요. 그러면 부인은 또 거기서 보기 해가지고 하니까 전혀 스코어가 안 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심리전을 쓰자.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티샷을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데 여러분 당신 먼저 그 티샷 해. 그 다음에 또 얘기해줄게.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티샷을 했는데 땅볼이 났어요. 땅볼 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더니 또 둘이 사이좋게 막 걸어가요. 그러더니 나중에 물어봐서 무슨 얘기 했냐 그러니까 아, 집사람이 자기도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 남자친구 있다고? 아, 괜찮아, 괜찮아. 사귀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자기는 안 당하려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얘기가 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 결혼하기 전까지 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헷가닥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찌나 골프에 목숨 걸었지 부인 멱살을 탁 잡더니 너 그런데 이 새끼 왜 레이디 뒤에서 쳐? 네, 목숨 걸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만큼 이제 그 투자 그 심리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런 버핏의 얘기 성공 투자를 하는데 높은 IQ와 대단한 통찰력이 필요치는 않다. 다만 결정을 하는데 판단을 흐리지 않기에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이게 워런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늦은 시간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